서윤이 파리에 머무르는 동안 우리는 해빙에 대한 대화를 계속 이어갔다. 해빙의 핵심은 편안함이에요. 진정한 편안함이란 내 영혼이 원하는 것과 행동이 일치할 때 느껴지는 감정이거든요. 이 감정이 바로 우리를 부자로 이끌어주는 신호예요. 물컵이 갈팡질팡 흔들리는데 재물이 온전히 담겨 있을 리 없죠. 마음이 편안할 때 그 안에 물도 차분하게 머무르는 법이에요. 부자에서 마음이 편안한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해 가지고 있는 편안한 마음이 부자로 이끌죠. 편안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뇌는 편안만 입력하고 반대로 짜증이 난다고 하면 짜증만 각인시키죠.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라는 말은 결국 편안한 상태가 본인에게는 가장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마음가짐이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돈을 편안하게 느낄 수 있을까요? 홍 기자님, 우리 팔 안에는 구부리는 근육과 펴는 근육이 다 있겠죠? 자, 이렇게 팔을 구부릴 때는 구부리는 쪽으로 많은 근육들이 협조하죠. 펼 때는 반대가 되고요. 두 가지 행위를 동시에 할 수는 없어요. 우리의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구부리는 동작과 펴는 동작을 동시에 할 수 없듯 우리도 상반된 감정을 동시에 느낄 수 없어요. 그동안 홍 기자님 마음에는 돈에 대한 불안과 기쁨이 함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불안과 긴장이 큰 나머지 기쁨이 그 그림자에 갇혀버렸던 거죠. 신체적인 면에서 볼 때 스트레스는 근육을 뭉치게 하죠. 에너지도 마찬가지예요. 긴장의 에너지는 우주 속의 경직된 주파수와 상응하여 돈의 흐름을 느려지게 해요. 심해지면 돈이 들어오는 길이 막히게 되고요. 반면 돈을 편안하고 기분 좋게 느끼면 홍 기자님과 우주가 편안한 주파수로 연결돼요. 우주는 내 감정 에너지를 수신한 뒤 편안한 내 모습 그대로를 거울처럼 비춰서 경제 생활이 편안해지도록 해주죠. 홍 기자님 마음속에 두 개의 자석이 있는 거예요. 불안과 긴장의 자석은 돈을 밀어내고 기쁨과 편안함의 자석은 돈을 끌어당기죠. 그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을까요? 서윤이 계속 설명했다. 우리 마음도 운동으로 근육을 단련하는 웨이트 트레이닝과 비슷해요. 지속적으로 해빙을 실천할수록 내 마음의 탄탄한 근육을 키워가게 되죠. 이 근육이 단련되면서 점점 기쁨과 편안함을 쉽게 또 더 크게 느낄 수 있게 되는 거랍니다. 동시에 불안과 걱정은 점점 사라지게 되죠. 그러나 그래도 마음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해빙 신호등을 써보지도 못하고 빠져나가는 돈들이 있잖아요. 공과금과 세금, 집세, 아이 학원비 이렇게 통장에서 자동으로 이체되는 것들이요. 이런 돈들이 훅 나가버리면 갑자기 너무 불안해져요. 차분하게 듣던 서윤이 부드럽게 나를 바라보았다. 내 마음을 전적으로 이해한다는 표정이었다. 불안한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마치 배가 파도에 흔들리는 것처럼요. 지금 단기적인 재정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면 실컷 불안해하셔도 돼요. 다만 중요한 것은 불안에 빠져 목표를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불안한 나머지 잘 가고 있는 배의 방향을 갑자기 바꿔버린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발버둥 칠수록 배를 암초에 부딪히게 하고 풍랑에 휩쓸리게 할 뿐 원래의 목적지와는 점점 멀어지게 돼요. 지금 흔들린다 해도 우리는 계속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잊지 말아요. 여전히 안전해요. 불안을 목적지로 도착하는 과정의 일부로 받아들이면 그것을 떨쳐내기 위해 과장된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지요. 마음이 실컷 불안해하고 조바심을 내도록 그대로 두고 영혼이 이끄는 대로 편안함을 따라 행동하세요. 그럼 자연스럽게 행운을 끌어올 수 있어요. 서윤은 자상하게 불안을 다스리는 법에 대해 알려주었다. 불안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자 뭐든지 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희망이 솟아나면서 곧 부자가 될 것 같은 느낌도 들었다. 그때 서윤이 입을 열었다. 해빙을 할 때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어요.
그건 바로 간절히 원하는 것이에요. 서윤의 말을 듣자 당황한 나머지 나도 모르게 말을 더듬으며 말했다.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고들 해서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 부자 되기를 소망했는데 그게 잘못된 거였을까요? 부자가 되는 것을 간절히 원할 때 마음이 편안하던가요? 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솔직히 말하자면 편안하지 않았다. 집착하면 할수록 원하는 미래가 더 멀게만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아니요. 간절히 원할수록 조바심이 들었어요. 서윤이 테이블 위에 놓인 내 휴대전화를 집어들며 물었다. 홍 기자님, 이 핸드폰 간절히 원하세요? 아니요. 그건 이미 제 것인데요. 대답을 하는 도중 갑자기 그녀가 원하는 답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다. 네, 간절한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미 제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그저 편안하기만 해요. 그게 바로 해빙이군요. 있음을 느끼는 것. 확실히 이해가 갔다. 해빙이 있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라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없음을 향해 가는 것 아닌가. 간절히 원하는 마음은 결핍에 집중하는 거예요. 나한테 지금 없다고 느끼기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해빙은 물살에 튜브를 타고 편안하게 흘러가듯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이지요. 자연히 순탄하고 편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결핍의 느낌이 강할수록 더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결국 악순환이 되는 거죠. 해빙의 효과를 증폭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더 소개해 드릴게요. 해빙 노트를 써보세요. 해빙을 어떻게 했는지 또 무엇을 느꼈는지를 짧게 적으면 돼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물살을 타고 있는 그 순간에는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볼 수가 없죠. 그런데 점을 찍은 뒤 그것을 연결하면 전체 흐름을 볼 수 있어요. 해빙 노트를 쓰는 것도 그렇게 점을 찍는 과정이죠. 하나씩 기록하다 보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파악될 거예요. 제 데이터에 따르면 누구나 인생에서 2번에서 5번 정도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나게 돼요. 다만 안타깝게도 이 시기를 활용해 부자가 되는 사람은 전체의 3% 정도뿐이죠. 나머지는 그것이 기회인지도 모르고 지나쳐 버려요. 좋은 흐름을 포착해내지 못한 탓이에요. 서윤은 노트 쓰는 법도 자세하게 가르쳐 주었다. 문장은 단순한 것이 더 좋아요. 나는 가지고 있다. 지금 자신에게 있는 것을 적고 나는 느낀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면 돼요. 그 뒤에 감사나 감탄의 표현을 덧붙여도 멋지겠죠. 매일 쓰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한 주에 3, 4회 정도 쓰는 것을 더 권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써야 한다는 의무감에 시달리지 않도록 말이죠. 집에 돌아온 나는 당장 해빙 노트를 시작했다. 6월 10일 I have 대출금을 갚을 돈이 있다. I feel 돈이 있다고 생각하자 기분이 좋아졌다. 해빙을 하는 한 대출금 내는 날도 두렵지 않다. 파리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서윤이 계속 떠올랐다. 본격적으로 해빙을 실천하면서 특히 이용했던 것이 파리에서 배운 해빙 신호등이었다. 돈을 쓰기 전 나는 두 손가락을 얼굴 앞에 들고 해빙 모션을 취하곤 했다. 그 동작을 하며 내면에 집중할수록 마음에서 보내는 신호가 보다 선명하게 감지되는 듯 했다. 웨이트 트레이닝을 통해 근육이 단련되듯 해빙 신호등을 사용하면서부터는 편안하게 돈을 쓰는 일이 점차 수월해졌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나는 본격적으로 해빙의 효과를 실감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몸이 먼저 반응하기 시작했다. 오래된 두통과 소화불량이 사라졌고 무거웠던 어깨가 개운해졌다. 머리가 맑아지고 일할 때 집중력도 높아졌다. 마음이 편해서일까? 이제는 사소한 일에도 웃음이 나왔다. 변화를 먼저 감지한 것은 주변 사람들이었다. 사랑에 빠진 것을 감추기 힘든 것처럼 내 마음이 바뀐 것도 숨기기 어려운 모양이었다. 그리고 행운이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사실 나는 운 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그런데 멀게만 느껴지던 그 행운이 이제는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내 곁에 다가와 앉았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일들로 시작되었다. 카페라테를 주문하는데 무료 음료 쿠폰에 당첨이 되었고, 결혼 기념일에 찾아간 프랑스 식당에서는 시키지도 않은 푸아그라를 주문착오로 대접받았다. 행운은 시간이 지날수록 본격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특히 발리에서 보낸 일주일의 여름 휴가는 그야말로 인생 최고의 휴가였다. 발리에서 돌아오는 날 소윤이 보낸 메일이 도착했고 그녀는 조만간 한국에 들어올 예정이며 한국에서 나를 만날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 그녀를 만나자 나는 그동안 내가 써온 헤빙 노트를 건넸다. 그녀가 내 노트를 살펴보기 시작하자 숙제 검사를 받는 아이가 된 것처럼 살짝 긴장이 되었다. 노트를 보여주고 난 뒤 나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말했다. 경품에 당첨된 것과 행운이 가득했던 발리 여행까지. 제 일상에 이런 행운이 오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행운은 벼락을 맞듯 우연히 찾아오는 거라고 생각했지요. 선택받은 극소수만 행운을 누리고 부자가 되는 줄 알았어요. 내 말을 듣던 서윤이 눈을 반짝이며 질문을 던졌다. 행운이 뭘까요? 행운은 효율성과 상통하는 개념이에요. 노력에 비해 쉽고 빠르게 원하는 걸 얻는 거죠. 행운은 우리의 노력에 곱셈이 되는 것이지 덧셈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행운이 덧셈으로 온다면 노력이 0이어도 행운이 올 수 있겠죠. 하지만 행운의 법칙은 그렇지 않아요. 행운은 곱하기죠. 내 노력이 0이면 거기에 아무리 행운을 곱해도 결과는 0이에요. 공짜를 원하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일은 없답니다. 그런 경우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리고 행운은 움직이는 것이고 그 움직임에는 일정한 흐름이 있죠. 그 흐름을 타고 가는 사람이 행운아예요. 운의 흐름을 탄 사람들은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노를 젓는 셈이니 노력에 비해 몇 배의 가속이 붙거든요. 부자가 되는 길 역시 마찬가지예요. 운의 흐름을 탄다면 같은 노력을 해도 훨씬 쉽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맞아요. 제가 만난 부자들도 그랬어요. 그들은 행운의 흐름을 타는 방법을 아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하면 저도 그 흐름을 탈 수 있을까요? 행운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홍 기자님도 행운을 끌어올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숲을 걷다 갈림길을 만났다고 해보죠. 여기서 길이 세 갈래로 갈라지게 돼요. 그중 하나는 부자가 되는 길, 하나는 지금과 비슷하게 사는 길, 마지막 하나는 가난해지는 길이라고 할게요. 다만 숲풀이 울창하게 우거져 어느 길이 어디로 향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홍 기자님, 여기서 하나를 선택해야 해요. 부자로 가는 길을 고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택에 앞서 궁금한 것이 있었다. 한번 길을 선택하면 돌아갈 수는 없는 건가요? 다음 갈림길이 나올 때까지 계속 그 길로만 가야 하는 건지요? 네, 그것이 운명의 법칙이에요. 다음 선택의 시기가 올 때까지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죠. 서윤의 질문에 어떤 대답도 선뜻 하기 어려웠다.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여기서 모르는 것이 오히려 정답이에요. 나는 그 길을 안다는 사람들이 더 위험해요. 왜냐하면 답은 우리 내면 깊숙이 숨겨져 있어서 겉으로는 잘 떠오르지 않는 게 맞거든요. 실제로 무의식은 우주의 에너지로 해석해도 될 만큼 우리가 꿈꾸는 모든 것을 이뤄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제 무의식이 부자가 되는 길을 알고 있다는 뜻인지요? 네. 우리의 무의식은 행운을 불러들이는 방법을 알죠. 운의 세계란 비가 온다고 했는데 오지 않을 수도 있는 일기예보와 달라요. 뿌린 대로 거두는 자연의 섭리를 따르죠. 우리는 무의식의 행운의 씨앗을 뿌리고 때가 되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열매를 수확하게 돼요. 어쩌면 서윤은 파리에서 이미 무의식의 힘에 대해 이 얘기를 해준 것일지도 몰랐다.
편안하지 않다는 마윤의 말, 그는 자신의 무의식에 편안함을 입력하고 있었다. 서윤은 그때 이렇게 덧붙였다. 무의식에 스스로 프로그래밍한 대로 삶이 전개된다고. 그것이 진짜 부자가 되는 비밀이라고. 파리에서의 대화가 떠오르자 순간 무릎을 쳤다. 부자들이 행운을 누리는 이유를 알 것 같았기 때문이다. 맞아요. 부자들은 무의식에 돈이 있음을 입력하죠. 우리뇌는 어떤 명령을 입력받느냐에 따라 그에 맞는 운의 흐름을 선택하게 되거든요. 무의식에 있음을 각인시키는 방법, 그것이 바로 해빙이죠. 과거를 정의하는 것은 현재예요. 지금 깨달음을 얻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그 과거는 가치 있는 재산이 된 셈이죠. 게다가 감사함은 더 큰 행운을 불러들이곤 해죠. 행운의 과학은 성공해서 행복하기보다 행복해서 성공하기를 가르치거든요. 아, 이제는 행운의 흐름을 타는 법을 알 것 같아요.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행운의 흐름을 타고 나아갈 생각을 하니 가슴이 설레었다. 이런 나를 보고 흐뭇한 미소를 짓던 서윤이 이렇게 말했다. 여기서 행운의 비밀을 하나 더 소개할까 해요. 그녀는 내가 선물해준 커피를 가리키며 다정하게 말했다. 오늘 이 커피를 너무 감사하게 받았어요. 여기서 시간을 잠깐 돌려서 이걸 사던 때로 돌아가 볼게요. 그때 어떤 마음이셨어요? 선물을 사는 순간 저를 위해 돈을 쓸 때보다 훨씬 더 충만한 행복감이 느껴졌어요. 말 그대로 완벽한 해빙이었죠. 바로 그거예요. 해빙의 가장 높은 단계인 상생이에요. 해빙의 파워를 가장 확실하게 증폭시키는 방법이죠. 있음에 대한 기쁨과 감사함이 나를 채우고 넘쳐서 상생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좋은 인연에 투자하고 가진 것을 나누는 것처럼 있음을 확실하게 새기는 방법도 없거든요. 그리고 그 마음이 결국 자신에게 더 큰 부로 돌아오게 되죠. 다시 말하면 상생은 자신의 부에 대한 가장 확실한 투자예요. 상생이란 내가 먼저 베풀면 우주의 에너지가 돌고 돌아 나에게 더 큰 행운으로 돌아온다는 의미예요. 목, 화, 토, 금, 수로 이루어진 오행의 개념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나무가 불에 땔감이 되어지면 불이 흙에 온기를 주고 흙은 땅 속에서 딱딱한 바위를 만들면 그 바위 사이에서 물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물이 다시 한 바퀴 돌아 나무를 키워주고요. 이것이 자연의 섭리죠. 상생은 한 방향으로만 가는 일반 통행과 같은 느낌의 나눔과 달라요. 또 그것은 서양의 윈닝과도 다르죠. 윈닝은 철저하게 주고받는 것으로 내가 상대에게 이익을 주면 상대방도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돌려준다는 개념인데 주는 만큼 받는다는 뜻이니 나눔의 방향과 크기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하지만 상생은 꼭 그만큼 보답을 받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상생에 관한 설명을 들으니 생각나는 슈퍼리치 두 명이 있었다. 바로 빌 게이츠와 워런 버핏이었다. 빌 게이츠는 버핏의 영향으로 기비에 눈을 뜨었고 2000년 게이츠가 자신의 이름을 따서 재단을 설립하자 버핏이 자신의 주식 중 85%를 게이츠 재단에 내놓겠다고 선언했다. 2010년부터 시작한 기빙 플래지를 통해 다른 부자들의 참여도 독려하였는데 게이츠가 재산의 95%를 버핏이 99%를 내놓겠다 하자 100명이 넘는 억만장자가 그들의 기부운동에 동참했다. 두 사람이 보여준 상생에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셈이다. 게다가 더 놀라운 사실은 상생을 한 이후 두 부자의 재산이 2배 가까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서윤이 말한 대로였다. 상생이 그들에게 더 큰 행운을 불러온 것이다. 내가 나눈 에너지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나에게 커다란 풍요를 끌어오는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작은 상생이 모여 나를 부자로 만들어준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저절로 뿌듯해졌다. 녹음이 조금 길어지고 있는데 오늘 녹음은 여기까지 마치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서윤과의 마지막 인터뷰로 이 책의 마무리를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